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대통령 후보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일본 언론에서는 그 후보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언론, 일본 국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일본한테 정말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러한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그러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 유튜브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본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제가 뉴스하고 그 신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 1면입니다. 보시는 게. 그 탄핵 다음 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모든 언론이 아마 신문 1면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그리고 일본 TV 뉴스 같은 경우는 긴급 속보로 이걸 내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일본 언론들이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일본 사회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일본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일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한국 윤 대통령 파면 결정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야후 재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86%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 같은 경우는 좀 우익 성향이 강한 그러한 사이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의 사람들이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본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좋아해요. 그 이유가 그 한일 관계를 개선을 했다. 정말 커다란 노력을 해서 안 좋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다. 정말 큰 공헌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언론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왜 탄핵을 당한 거야? 야,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한일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정말 한국에서 보기 드문 좋은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한 댓글들이 쫙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파면이냐? 왜 탄핵이냐?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 거죠. 한국의 탄핵 사태에 대해 일본이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일본도 한국과 똑같습니다. 한국 보면은 주변국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해외 뉴스를 전할 때 이 주변국들 위주로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전하잖아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좀 그쪽의 보도가 굉장히 좀 많고, 또 일본의 특징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일본 TV 뉴스를 봤을 때는 일본 국내 정치 뉴스가 없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에 관련된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보도를 한다고 해도 정말 가볍게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나지 일본 정치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본 TV에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정치 뉴스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일본 TV에서는 일본 정치에 대한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보고 정치 관련 어떤 주간지나 잡지 같은 걸 보고 책을 보고 하지 않는 이상 TV만 봐서는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본의 지금 현재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해외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 중국, 한국, 중국 정치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말 자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일본 정치 뉴스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일본 TV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일본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일본이 정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자국 정치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보도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소식은 활발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본 정치에 대한 그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보도 지침도 있고 아무래도 NHK라던가 뭐 이런 방송국들은 자민당 밑에 들어가 있어서 압력에 의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 뉴스를 거의 방송을 뭐 할 수도 없고 뭐 하지도 않고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봐라.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나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는 아무래도 정치인에 따라서 좀 관계가 좀 크게 변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베 전 총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정말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혐한을 정치에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본격적으로 혐한을 정치에 이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베 전 총리 당시에 일본에서의 혐한이 정말 절정에 달했었고 TV라든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혐한성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혐한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서적들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서점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혐한 시위가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혐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정말 혐한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대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와 함께 혐한을 그렇게 부추기던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혐한이 싹 사라졌습니다. 진짜. 이번 언론에서 혐한성 보도가 사라졌어요.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일본 언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칭찬을 하면 칭찬을 했지 그거에 대해서 뭐 혐한성 뭐 기사를 내거나 악의적인 기사, 뭐 부정적인 기사를 내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까 그 보신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 한 명을 대라라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한 두 사람은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차이점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국가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소타로가 망원제족이라고 불리는 아소타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냐.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일본 자민당 쪽에서는 최대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TV에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본 투표 시스템을 보면은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연필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투표하는데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매년마다 발생하는 게 글씨가 틀릴 수도 있고 악필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글을 쓰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이 표를 인정을 하느냐, 이 표를 진짜 정상표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문제 있는 표로 이제 하느냐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매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투표 시스템이죠. 뭐 이러한 것들을 봐도 일본에서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고 일본 자민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거의 70년 동안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이에 뭐 입헌민주당이 한 3년 동안 잠깐 집권을 하기는 했지만 70년 동안 집권을 했다는 건 일당 독재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물이 뭐 좀 좋지 않은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물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 계속 뭐 좀 후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다시 전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국가는 뭐 어느 나라나 이러한 현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이런 민주주의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죠. 자민당, 일당 독재,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게 일본을 보면 정말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을 봐도 정말 잘 알 수가 있죠. 일본 국민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해도 목소리 내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시위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 국민들은 좀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근데 한국을 보면 정반대죠.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 힘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내전 터집니다. 내전. 전쟁 납니다. 막 불타고 막 뭐 던지고 막 사람 죽어 나가고 막 총 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평화롭게 정말 법치주의 국가, 법에 맞춰서 평화롭게 그 최고 권력을 끌어내렸어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최근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 문제들이 좀 발생하면서 그 미국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자는 거죠. 한국인은 해냈다. 한국인은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끌어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태극기가 등장했어요.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한국이 정말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일본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뭐 크게 달라지겠죠. 만약에 일본에서 원치 않는 정권이 한국에서 탄생을 한다? 그렇다면 예전과 같은 그 혐한 분위기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대통령 후보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일본 언론에서는 그 후보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는 일본 정부 그리고 뭐 일본 언론, 일본 국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일본한테 정말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러한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그러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원치 않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예전과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전에 혐한이 크게 일본에서 벌어진 것처럼 일본에서 다시 혐한이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조아츠라 불리는 인간 증발 현상의 그 배경과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몇 해 전에 한국인 젊은이가 일본에 여행을 가서 행방불명이 돼서 그것 때문에 좀 한국에서 좀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에서는 조아츠라는 말이 있는데 증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증발을 일본어로 읽으면 조아츠라고 읽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이제 증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일본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1년에 한 8만 명 정도 8만 명 전후로 해서 행방불명이 벌어진다라는 통계가 있고 그 가운데서 10대하고 20대가 가장 많다.
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새롭게 70대 이상의 행방불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행방불명의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원인이고 하나는 고령화를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매년 한 5,000명 정도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살아있는 게 아니라 5,000명 정도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좀 사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하츠라는 증발, 인간 증발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버블 이후에 이러한 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버블 이후에 갑작스럽게 일본 경제가 추락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일본의 종신고용 뭐 이러한 것도 무너지게 되고, 퇴직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들 많아지고,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조하츠, 이제 사라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삿짐 센터도 존재합니다. 보통은 뭐 낮에 도망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밤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오밤중에 이삿짐 센터가 와서 이제 전문적으로 좀 돈을 더 많이 받고 이사를 도와주는 그런 이삿짐 센터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마이넘버 카드라는 게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마이넘버 카드가 만들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마이넘버 카드가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신분 세탁이 예전처럼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신분 세탁 마음만 먹으면은 굉장히 쉽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명함이 하나의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굉장히 쉽게 비교적 그 신분 세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제적 이유, 그리고 고령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런 뭐 퇴직, 회사에서 잘리고 비정규직이 되고 뭐 수입이 줄어들고 뭐 사업이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박탈감, 뭐 그러한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고, 한 가지 제 그 경험담을 들려드린다면은, 제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사라진 건 아니에요. 조금은 다르긴 한데, 제가 일본에 가면은 친하게 지내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본에 가서 좀 그 친구랑 재밌게 놀고 하는 그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가 있는데 그 친하게 지내는 동갑내기 친구한테 항상 일본에 가기 전에 연락을 해요. 야, 나 다음 주에 간다. 그러면 이제 만나서 같이 놀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다음 주에 가 라고 라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지를 않는 거예요.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일본어로 말하면은 좀 양키스러운, 한국어로 한다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좀 불량스러운 좀 그런 느낌의 친구예요. 그래서 느낌이 딱 왔죠. 아, 얘가 뭔가 사고를 쳤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친구의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야, 얘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된다. 그랬더니 경찰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약을 좀 전부터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다시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로 들어간 거였어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경찰서로 갔더니 지금 경찰서에 없다. 지금 지방 검찰청에 있다 해서 제가 검찰청에 또 찾아갔습니다. 검찰청에 찾아갔더니 저는 그냥 뭐 그쪽 직원이 대충 그냥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담당 검사가 나와서 저한테 그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몇 해 후에 이 친구한테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지금 그 지역에 없다.
다른 지역으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서 나 결혼했다. 여기서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증발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잘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좀 사례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이제 사라지는 다른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하는 경우가 이제 일본에서는 뭐 흔하게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고령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된 사회고 하다 보니까 치매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그 행방불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치매 노인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치매 노인들의 행방불명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본에서 행방불명은 곧 치매 노인에 대한 행방불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현재는 치매 노인들의 행방불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높은 사회적 기대와 개인의 자유가 실종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속담이 있는데 그 여행지에서의 부끄러움은 그 현지에 두고 와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부끄러운 일을 이제 일본에서는 할 수 없는 현지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행동을 다 하고 그 부끄러움은 거기다 두고 돌아와라.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여행지에서 해라. 그만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어떠한 그 자신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해외여행을 가면은 볼 수가 있는 모습인데 일본 현지에서 보는 일본인과 해외에서 보는 일본인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일본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일본인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자유롭게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일본에서는 이제 메이와쿠 가케나이, 이제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들을 해외에서는 좀 하는 그러한 경향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좀 주위에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민폐 끼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러한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일본인들의 심리와 한국인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 보는 문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속담 중에서 빨간 신호등도 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다라는 그 속담이 있거든요. 혼자 건너면은 좀 눈치도 보이고 무서운데 다 같이 건너면은 무섭지 않다. 눈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집단주의이긴 한데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루는 어떤 그런 집단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그러한 게 굉장히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에서 잘렸다, 사업에서 망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가족을 버려두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간혹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장으로서의 뭐 책임을 다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유교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 또 책임감 뭐 이러한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아무래도 좀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강하고 눈치 보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부분이죠.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일본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잃어버린 30년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고 일본인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국민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서 얼마만큼을 정부에 내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번 2025년에 일본 정부가 2025년 국민 부담률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예상치 발표하고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2025년 일본 국민들의 부담률이 46% 정도 될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48%, 한 2년 전에는 한 48%인가 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에도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 소작농들이 소작료로 그 걷어들인 쌀의 한 절반을 소작료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은 소득의 거의 절반을 지금 국가에 바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도 시대로 돌아갔다. 어떻게 사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 30%가 좀 넘어가는 OECD 평균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도 지금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화를 들 수가 있는데 고령화 부분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이 일본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치매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치매 노인들이 사라져가고 행방불명되고 그러한 사회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 사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을 일본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누군가가 사라졌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 아무래도 북한 쪽에 납치가 된 것 같은데 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납치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사람 북한으로 납치된 것 같다 라고 말한 사람인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일본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좀 놀림을 받거든요. 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북한에서 납치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정말 나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 사라진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자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에서 드러난 일본인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이 부분은 예전 일본의 모습과 지금 일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영화를 좋아해서 뭐 한 80년대쯤 영화 자주 보거든요. 그때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일본 관광객이 등장하는 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목에 카메라 걸고 이제 뭐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좀 비춰지는 모습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일본인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국민들이 2024년 현재 일본 국민의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한다면은 한 50%가 넘어가거든요. 한국은 60%가 넘어갑니다. 근데 17%라는 거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수 자체만 보면은 일본인보다 한국인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여권을 그만큼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7%의 사람들이 전부 다 또 해외여행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는 일본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해외에서 발견하는 일본인들은 정말 극소수의 일본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한국하고 일본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하는 이야기가 기생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 90년대 때 일본 남성들이 한국으로 와서 기생관광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당시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인의 한 80% 정도가 남성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반대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지금. 아마 뭐 한 8, 90%가 여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류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좀 그런 또 차이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일본인들이 해외여행 가는 일본인 중에서 4분의 1이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이 일본에서 한류의 영향도 있고 또 가깝고 또 일본에 사는 얘기 보면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국 여행을 선호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여행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여성이 한국 여행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류죠. 한류 때문에.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은 어디 가서 어디 가고 올리브영인가 거기 가서 뭘 사고 뭐 먹고 그런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많이 오는 거고 또 한국에 대한 또 어떤 한류가 굉장히 크게 퍼지다 보니까 유학을 오는 일본인 여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 유학하는 사람도 많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단기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잠깐 온다거나 아니면은 휴가 기간에 잠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운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미용을 들 수가 있는데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일본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인 다음으로 일본인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그 강남 쪽의 성형외과에서 일본인들 이제 통역을 좀 해주시는 그 관계자분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 여성들이 정말 많이 온다, 한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하는데 일본 여성들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좀 재미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통은 그냥 성형수술을 하러 한국에 오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성형이 아니라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그러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기사가 꽤 나올 정도로 좀 일본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성형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면은 이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가 다른 곳도 해라라고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부분을 성형을 수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치도 않은 부분을 성형 수술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선택하는 게 한국에 가야 되겠다. 결국에는 한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가 본 기사에서는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의 성형 기술이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여성들도 꽤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만난 그 광남의 성형외과 그 관계자분도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제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국에는 한국이구나 라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고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재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 받는 어떤 일본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이미지, 일본 정부가 이미지 메이킹을 예전부터 굉장히 잘 해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래서 일본인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그리고 특히 동남아 가면은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신급이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좀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류가 좀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다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도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좀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든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 교사들을 좀 자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쪽 원어민 교사들을 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 사람들이 이쪽 아시아 쪽, 한중일 쪽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일본 쪽을 선호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여성을 인터뷰를 했는데 유치원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버냐 했더니 한 220만 원 정도 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하고도 크게 수입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제 그쪽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본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중국은 가장 꺼려한다. 중국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너는 왜 한국에 왔냐라고 했더니 일본에 가고 싶은데 일본은 비자 받기가 힘들다. 그리고 중국은 가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선택한 게 한국이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한류 때문에 한국을 선택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 많고 뭐 그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꽤 좋은 이미지가 아직까지 뭐 남아 있는 거죠. 최근에 본 기사 중에서 프랑스에서 본 한중일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이 생각하는 한중일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한중일을 봤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제가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인은 머리가 짧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 중국인들은 단체로 다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한국인 같은 경우는 주로 개별적으로 다니고 주로 둘이서 다닌다. 그리고 세련됐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경쾌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일본인 같은 경우는 수츠를 입는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일본인이 수출을 입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거겠죠. 중국과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목적으로 프랑스에 간 건데 주로 발견되는 일본인들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에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권 17%. 해외에 나가지 않는 일본인들,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본인들, 그러한 현재의 모습을 뭐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본 한중일이라는 기사가 또 최근에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 중국인은 어쨌거나 시끄럽다. 내용을 정리하면은 중국인은 어쨌거나 시끄럽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한국인은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크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하얗고 키 크고 세련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일본인 같은 경우는 조용하다. 뭐 이건 일본인들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일본 남성 같은 경우는 크로스백을 많이 메고 좀 패션 부분에서 좀 촌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코끼리 바지 입고 뭐 좀 뭐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크로스백 이렇게 매가지고 밥 먹을 때도 이거 끌어안고 밥을 먹고 뭐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그만 양의 음식을 시켜놓고 맥주 한 잔씩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서 그걸 먹고 앉아 있더라. 일본인들을 보면 그런 젊은이들이 많더라.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게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일본의 경제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여성의 입국 거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본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거리의 여성들, 뭐 그러한 부분들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 또 기사가 나오는 게 아시아 매춘의 뭐 중심국이 됐다. 뭐 일본이 그런 기사도 나올 정도로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본 여성들이 주로 미국, 캐나다, 홍콩, 한국, 뭐 호주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미국 쪽에서 그 입국 거부 당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면은 비자 신청을 지원하는 행정서사들의 사무실에 매춘이나 불법 취업을 의심받아서 입국 거부당하는 일본 여성들의 상당 건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입국 거부 상담 건수가 코로나 전에는 연간 한 4건에서 5건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8건 정도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8건. 라는 거는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한 19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성들이 그 해외로 원정을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좀 시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짧게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가부키초의 오쿠보 공원 쪽에 좀 구석탱이에 있는 거리거든요. 보시면은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전부 다 그 목적으로 나온 여성들이에요. 화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진짜 많습니다. 이 여성들이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어떤 중년 남성과 여성이 이제 협상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외국인 남성과 또 이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 거리의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목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짐도 이제 철저하게, 옷이 뭐 많으면은 좀 의심받아서 뭐 이제 입국 거부 당하고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한 짐들도 체크를 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까지 지운다고 합니다. 이제 무언가 그거와 관련된 어떠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지우고 하게 되는데, 이제 초보자들이 갔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가서 입국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보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여성들도 이 속에 꽤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일본 정책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 부분도 해결이 될 텐데, 일본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이 부분 점점 안 좋아지겠죠. 점점 심화되겠죠. 현재 일본 쌀값 폭등의 현실과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길고 복잡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왜 이런 쌀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결론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복잡하고 길어서 좀 제가 짧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60년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쌀 재배 기술도 발달하고 하면서 쌀 생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잉여 쌀들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정도로, 그와 동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70년대 들어서 일본 정부가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하면서 간반 정책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간반 정책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될 논의 허가를 금지시키고, 쌀농사를 짓던 땅에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하다 보니까 기존 쌀 재배자도 과자 등에 사용하는 가공용 쌀이나 사료로 쌀로 팔겠다고 신고를 하면 2만 엔에서 10만 엔의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까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쌀 공급량은 줄고 쌀 가격은 다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가격의 안정화가 된 거죠. 이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전 세계 쌀 생산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런데 일본을 보시면은 간방 정책을 실시한 70년대부터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쌀 생산량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은 전부 다 쌀 생산량이 올라갑니다. 근데 일본만 생산량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내려가는 게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그러한 일이 나타날 정도로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일본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일본 정부가 간반 정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일본의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본 농가들도 고령화 때문에 그 농사 지을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쌀 생산량이 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책과 일본 사회 문제가 맞물리면서 쌀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쌀 생산량을 보면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쌀 재고량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쌀 부족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사재기해서 그런 거다라고 처음에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뭐 쌀이 부족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떠한 투기 세력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일본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인들이 쌀을 사재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인이 있다, 이러한 보도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쌀 유통에 대해서 이력 추적법이 있어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과정을 파악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부정확하다, 모른다,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거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2020년대부터 급속하게 쌀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반 정책을 폐지를 했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쌀 재배 면적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쌀 수요량은 여전한데 쌀 공급량이 줄고 있음에도 자국 농가의 쌀 농가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쌀 수입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 벌여왔고, 그렇다 보니까 쌀 부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의 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비축미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정부미죠. 비축미를 바로 풀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그 농촌의 표를 좀 눈치를 보면서 바로 비축미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고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하게 되고, 그러다가 뒤늦게 비축미를 3월인가쯤에 비축미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크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푼 비축미가 한 14만 톤 정도 되는데 도매에서만 한 3% 미만이 거래가 됐고 소매에서는 0.3%만 거래가 됐습니다. 라는 거는 시중에 풀린 비축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는데 이게 시중에 나가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일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이 이 비축미를 입찰제 방식으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업체가 가져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일본 농협이 이게 비축미를 1차, 2차 풀었는데 그 1차, 2차 비축미를 가장 비싸게 불러서 90% 이상을 일본 농협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일본 농협이 이걸 가져갔느냐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1년이 지난 그 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다시 매입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농협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쌀값이 점점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더 쌀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걸 다시 정부에게 매입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와서 시스템과 사회 문제가 얽힌 굉장히 복잡한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쌀값 폭등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식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밥값을 올리는 식당들이 많죠. 밥 양에 따라서 뭐 가격을 뭐 책정을 하고, 또 특히 그 소고기 덮밥집, 뭐 예를 들면 요시노야, 스키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소고기 덮밥 체인점이거든요. 그 체인점들이 계속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TV를 보면은 직장인들 도시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의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밖에서 사 먹지 않고 뭐 도시락을 싸웁니까? 뭐 이러한 것들 물어보고, 그리고 도시락의 메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도시락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도시락의 메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떠한 메뉴입니까? 보여주고, 이 메뉴를 구성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도시락에 사용된 총 비용이 100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100엔이면 1000원이에요. 점심 도시락 하나 싸는데 들어간 비용이 1000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면은 형편없어요. 1000원으로 뭐 어떻게 도시락을, 제대로 된 도시락을 싸겠습니까? 반찬의 양도 굉장히 적고 도시락도 굉장히 작죠. 그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아저씨가 공원에서 주먹밥,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금만 이렇게 살짝 발라서, 일본인들은 그 소금 발라서 주먹밥 해서 아무것도 없이 먹는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먹는 아저씨도 보여주고, 뭐 그러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쌀 급식을 줄이고 빵 급식을 좀 늘리겠다, 좀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 일본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쌀이 아니라 다른 주식을 이용한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빵, 뭐 국수, 뭐 파스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뭐 그러한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쌀 부족 현상 때문에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일본인의 식생활이 지금 크게 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수입산 쌀, 특히 미국산 쌀에 대해 가지는 정서는 어떤가요? 일본인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쌀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쌀이 세계에서 최고다, 일본 쌀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 뭐 이러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쌀밥의 맛을, 진정한 쌀밥의 맛을 느껴야 된다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먹밥을 먹을 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소금으로만 살짝 간을 해서 이제 쌀의 맛을 느낀다 하면서 이제 그것만 먹는다던가, 뭐 그러한 일들이 좀 있거든요. 쌀 부심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미국 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쌀들은 일단은 이제 질 나쁘고 안 좋은 쌀이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좀 미국 쌀도 좀 안 좋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겠죠. 그런데 최근 보면은 대만 쌀하고 미국 쌀이 굉장히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 쌀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 쌀을 대량으로 수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량으로 수입을 하게 된다면은 먹게 되겠죠. 아무래도 일본 쌀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쌀이라고 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국 쌀로 밥을 해서 주셨는데 맛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야, 한국 쌀보다 더 맛있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쌀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미국 쌀의 소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 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한국 쌀에 대한 이미지도 뭐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쌀이 최고니까, 일본인들이 쌀부심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쌀을 사가는 이유가 한국에 왔으니까, 일본에서는 쌀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온 김에 이제 한국 쌀을 사가는 거죠. 뭐 한국 쌀이 뭐 좋아서, 뭐 한국 쌀이 정말 맛있다 해서 뭐 사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한국 김이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사가는 거긴 한데, 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온 김에 사가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일본 정책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건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말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 현재의 쌀 부족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거는 일본 정부의 숙제죠.
이걸 풀어야죠.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걸 해결하기는 힘들 겁니다.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꽤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 문제가 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내놔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일본 국민들은 계속해서 수입쌀을 먹어야 되는 거고 일본 쌀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 주식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제대로 정책이 펼치지 않으면은. 최근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식량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몇 해 전에 이야기한 게 좀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해서 좀 최근에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식량 주권의 문제인데 일본 정부는 이 식량 주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한 거고 제대로 정책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는 이 식량 주권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지 또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정치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겠지만 정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정치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나라가 일본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일들이 한국에서 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일본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